2012년 2월 21일 화요일 밤 8시 25분 미국 조지아주 노크로스 한인 회관 인근의 수정 사우나 정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진 아무도 몰랐습니다. 잠시 후 네 발의 총성이 이 공간을 지옥으로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매일 손님들로 붐비던 한국식 찜질방. 이 성공한 가족 사업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것처럼 보였던 한 이민 가족의 비극의 이면에는 23년 전 한인 사회가 저지른 뼈아픈 실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같은 고국 사람은 서로 감싸주는 것이 미덕이라 믿었던 80년대, 한인 사회는 세 사람이나 죽인 남자에게 무죄를 안겨주었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정의를 외면한 그 순간, 더 큰 괴물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1982년, 23세 백은미는 홀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와 영어 회화책 한 권이 전부였죠. 고향을 떠나는 것은 두려웠지만 그곳에 남아있을 이유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 위를 날아가는 동안 금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그 아래 어딘가에 자신의 과거가 가라앉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믿고 싶었습니다. 백은미가 처음 정착한 곳은 엘라베마주였습니다. 미군 기지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죠. 그곳에서 그녀는 마사지 업소를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마사지라고 쓰여 있었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성매매였습니다. 금미는 직접 손님을 받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밀집 지역으로 가서 중년 여성들을 찾아냈습니다. 주로 생계가 어려운 여성들, 언어가 서툰 여성들, 갈 곳 없는 여성들이었죠. 그녀는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안했고 엘라베마로 데려왔습니다. 업소의 장부는 백은미가 직접 관리했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흐름을 그녀가 통제했어요. 여성들의 생활도 그녀가 관리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은 커져갔고 돈은 쌓여갔지만 미국 땅에서 혼자라는 사실이 백은미를 외롭게 했습니다. 그러다 고향에 있는 4살 터울의 남동생이 떠올랐어요. 백은미는 동생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으로 와. 여기서는 돈 많이 벌 수 있어. 누나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백정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미국은 기회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는 누나가 있었으니까요. 1987년 백정수가 미국에 도착하고 본격적으로 누나의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했고 심부름을 했고 시키는 일은 다 했죠. 누나는 백정수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생활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백정수는 자신을 미국으로 불러주고 일자리를 주고 돌봐주는 누나가 고마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정수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원했어요. 누나가 주는 용돈으로는 부족했죠. 유흥을 즐기고 싶었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었고 멋진 차를 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누나는 단호했습니다. 돈은 쉽게 벌리는 것이 아니라고 혼냈죠. 더 벌고 싶으면 더 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와 피보호자, 고마움과 불만, 가족이지만 동시에 고용주와 직원이기도 한 관계. 그 애매함 속에서 무언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1988년 백정수는 누나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원했어요. 그가 향한 곳은 루이지애나주 메타리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진 아무도 몰랐죠. 그곳에서 괴물이 탄생할 거라는 것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근처의 메타리 지역은 작은 한인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백정수는 이곳에서 한인 청소 용역 업체의 매니저로 고용되었어요. 그에게는 절호의 기회라고 느껴졌습니다. 누나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사장은 20년 넘게 이 지역에서 청소 사업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모두 아버지의 사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한 팀을 이루어 일했습니다. 사무실 건물, 식당, 상가를 청소하며 하루를 보냈죠. 일은 고됐지만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사장은 백정수를 잘 챙겨주었어요. 먼 타국에서 홀로 지내는 백정수가 안쓰럽게 느껴졌거든요. 백정수도 이들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혼자 사는 그에게 이들은 가족처럼 느껴졌거든요.
일이 끝난 후 사장의 집에 모여 저녁을 먹기도 했고, 주말에는 함께 낚시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함께 모여 화투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놀이였어요. 일이 끝난 후 맥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방법 중 하나였죠. 판돈도 작았습니다. 1센트, 5센트. 웃으며 즐길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판돈은 커져갔습니다. 10센트가 25센트가 되었고, 25센트는 1달러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판돈은 10달러까지 뛰어올랐습니다. 가볍게 시작한 놀이가 도박이 되어 있었어요. 백정수는 계속해서 돈을 잃었습니다. 그의 월급 대부분이 화투판에서 사라졌죠. 그는 이번에는 따야 한다고 생각하며 계속 판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운은 그의 편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돈을 잃자 백정수의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 돈을 뺏으려고 지들끼리 짜고 날 속이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백정수는 자신이 당하고 있다고 믿게 됐습니다. 나아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특히 사장의 두 아들이 자신을 인간 이하로 취급한다고 생각했어요. 피해 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명백한 진실이었죠. 그리고 백정수는 괴물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권총을 사고 두꺼운 성경책 한 권을 준비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성경책의 중간 부분을 칼로 파냈습니다. 페이지들을 오려내고 권총이 들어갈 만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총을 숨겼습니다.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여느 때처럼 사장의 집에 모였습니다. 간단한 안주와 맥주가 준비되어 있었고 화투패가 탁자 위에 펼쳐졌습니다. 백정수는 한 손에 성경책을, 다른 손에 화투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사장과 두 아들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패가 돌아갔고 판돈이 쌓였어요. 백정수는 또 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돈은 점점 줄어들었죠. 그리고 백정수는 성경책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총성이 울리고 백정수의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사장이 의자에서 쓰러졌습니다. 두 아들 역시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세 발의 총성이 울린 후 백정수는 권총을 내려다봤어요. 천천히 총구를 자신의 입 안으로 집어넣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운이 좋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총알은 그의 혀 일부와 오른쪽 눈을 관통했습니다. 백정수는 쓰러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세 사람은 이미 숨져 있었고 백정수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그를 병원으로 실어갔고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오른쪽 눈을 잃었지만 목숨은 건졌죠. 그리고 얼마 후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계획된 살인이라고 주장했어요.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성경책 속에 총을 숨긴 것, 세 사람을 정확히 조준한 것, 모든 것이 치밀한 계획의 증거였죠. 백정수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백정수의 변호사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들이 백정수를 폭행했다고 했습니다. 사장이 총을 꺼내려 했고 백정수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총을 쐈다고 주장했어요. 놀랍게도 변호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사장의 의자 밑에서 총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쓰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총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또한 백정수를 치료했던 의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의사는 피고인이 심각한 심리적 공포 상태에 있었다고 증언했어요. 그가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고 말했죠. 물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4명뿐이겠죠. 그리고 그중 3명은 이미 죽었습니다. 진실은 오직 현장에서 살아남은 백정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뉴올리언스 한인 사회가 움직였습니다. 한인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탄원서 제출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교민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보냈어요. 그들은 피해자들이 평소 백정수를 무시하고 괴롭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죠. 정당방위가 맞을 거라며 백정수를 지지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피해자들이 백정수를 괴롭힌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 백정수를 살뜰히 챙겨주었죠.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한인 교민들이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논리가 있었죠. 모두 같은 고국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세 사람은 죽었어요. 이제 산 사람은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미국 땅에서 서로를 지키고 돕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엘라베마에서 누나 백금미도 동생의 석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뉴올리언스로 찾아가 변호사를 선임했고 교민들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고 구명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녀에게 백정수는 가족이었으니까요. 1990년 가을 배심원단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백정수는 법정을 자유의 몸으로 걸어 나왔어요. 세 사람이나 죽였지만 처벌받지 않았죠. 법은 그를 용서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법은 그에게 속았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지만 동시에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백정수는 법의 무서움을 가볍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도 괜찮다고 느꼈어요. 누나가, 한인 사회가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그의 성격은 더욱 거칠어졌고 폭력적 성향은 더욱 강해졌어요. 무죄 판결은 결코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괴물을 만들어냈고 20여 년 후 그 괴물은 가족 앞에 서게 됩니다. 1990년대 중반 백금미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엘라베마의 마사지 업소를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그 일로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고 싶었어요. 떳떳한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죠. 그녀가 선택한 곳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였습니다. 특히 노크로스 지역에는 한인 회관을 중심으로 5만 명의 교민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한인타운이 형성되어 있었고 한국 식당과 마트, 교회들이 즐비했죠. 1998년 백금미는 그곳에서 한식당을 열었습니다. 메뉴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같은 전통적인 한국 음식이었죠. 특히 백금미가 직접 담근 김치로 끓인 김치찌개가 인기를 끌었고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던 교민들이 찾아왔고 한국 음식에 관심 있는 현지인들도 방문했습니다. 주말이면 대기줄이 생길 만큼 식당은 성공했습니다. 식당의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강병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에서 자주 마주쳤고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대화가 시작되었고 식사 후 차를 마시는 사이가 되면서 어느새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하고 차분한 성격의 강병옥과 달리 백금미는 강하고 결단력 있는 성격이었죠. 정반대의 성격이었지만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였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백금미에게는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고 강병옥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생겼습니다. 이후에도 한식당은 계속 잘 되었지만 백금미는 더 큰 사업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미국에서 한국식 찜질방을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도 사우나가 있었지만 한국식 찜질방은 흔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백금미는 가족들에게 찜질방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남동생 백정수, 여동생 백금숙, 그리고 제부 김태열. 모두 백금미의 사업 수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가족들은 각자 돈을 모았습니다. 백금미 부부가 가장 많이 투자했고 여동생 부부도 상당한 금액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백정수도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투자했어요. 한화로 약 1억 원 정도였죠. 하지만 백정수는 공식적인 지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서면 계약서를 쓰지 않았죠. 대신 백금미는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백정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누나를 믿었으니까요. 밀레니엄 시대로 넘어가면서 수정사우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규모는 상당했어요. 24시간 운영되는 한국식 찜질방이 중심이었고 그 안에는 네일샵, 스킨케어, 마사지실, 헤어샵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원스톱 케어 서비스였죠. 미국에서는 보기 드문 시설이었습니다. 개업 첫날부터 손님들이 물밀듯 몰려들었습니다. 한인 교민들은 고향 생각이 난다며 환호했고 현지인들은 신기해하며 체험하러 왔죠. 주말이면 몇 시간 운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매출은 빠르게 올랐고 가족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것처럼 보였죠. 백금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남편 강병옥도 든든한 공동 경영자였습니다. 금숙 부부는 투자 수익을 기대했고 백정수는 매달 생활비를 받으며 사우나 일을 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서 무언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수정 사우나는 몇 년간 승승장구했어요. 주차장은 늘 차들로 가득했고 찜질방에는 사람들로 붐볐죠. 돈은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만족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너무 많은 돈을 벌어서일까요? 백금미가 카지노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정도였어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횟수가 잦아졌고 머무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슬롯머신 앞에 앉아 몇 시간이고 레버를 당겼습니다. 잃으면 더 넣었고 따면 다시 걸었습니다. 돈이 오가는 속도는 점점 빨라졌죠. 사우나에서 벌어들인 매출이 카지노로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걱정했지만 아내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백금미는 사업의 실질적인 주인이었고 돈을 관리하는 사람도 그녀였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카운터를 지키며 매출을 정리할 뿐이었어요. 이때부터 동생 백정수에게 매달 지급되던 생활비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늦어졌고 그 다음에는 한 달을 건너뛰었고 나중에는 아예 끊겼죠. 백정수는 누나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백금미는 지금 사정이 어렵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백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우나는 여전히 장사가 잘 되고 있었으니까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나가 그 돈을 다른 곳에 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노가 쌓여갔고 백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자신도 누나처럼 찜질방을 하나 차리겠다고 선언했죠. 그러니 투자했던 1억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누나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럴 수 없었죠. 그 돈으로 지금까지 생활비를 준 거 아냐? 그리고 그건 투자금이 아니라 형제지간에 지원해주고 그런 거지. 백정수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실 안에서였지만 점점 밖으로 번졌습니다.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도 고성이 오갔고 욕설이 쏟아졌어요. 이런 불화는 거의 6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수정사우나 바로 옆에 경쟁업체가 들어선 것입니다. 최신 시설과 깔끔한 인테리어를 갖춘 곳이었어요. 물도 더 깨끗했고 직원들의 서비스도 체계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 둘씩 제주사우나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사우나의 주차장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죠.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쌓였습니다.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고 파업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런 가운데 백정수와 가족들 사이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가족회의 중에 백정수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누나의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를 말렸지만 백정수는 멈추지 않았죠. 권총을 꺼내 들고 모두 끝내버리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가족들이 겨우 그를 진정시켰고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백정수는 구치소에 수감되었어요. 법원은 6개월간 누나 백금미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에게 호소했습니다. 백정수가 여러 차례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안일하게 대처했어요. 가족 간의 문제라고 치부했죠. 백정수에 대한 정신 감정이나 치료 조치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백정수는 접근금지 명령 때문에 누나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분노는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매형 강병옥이었습니다. 강병옥은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처가 식구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죠. 백정수는 그런 매형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매형이 뺨을 때리기도 했으니까요. 같은 공간에서 일했지만 서로를 증오했습니다. 감정의 골은 끝없이 깊어졌죠. 그리고 2012년 2월 21일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찜질방에는 손님들이 드문드문 들어왔습니다. 강병옥은 여느 때처럼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손님을 맞이하고 결제를 처리하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백금미는 네일샵에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동생 부부도 사우나에 있었습니다. 그날은 가족들이 저녁에 모여 회의를 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어요. 앞으로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후 5시쯤 백정수가 사우나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곧장 누나를 찾아갔죠. 그리고 다시 같은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신의 1억을 돌려달라고, 지금 당장 달라고 했습니다. 누나는 지금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백정수의 목소리가 커졌고 누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사람은 격하게 다퉜죠. 손님들이 쳐다보고 직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결국 백정수는 사우나를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분노로 가득 차 보였어요. 가족들은 안도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잘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저녁 8시가 되고 사우나 안에는 약 20명의 손님과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찜질방에서는 스팀이 피어올랐고 휴게실에서는 TV가 켜져 있었어요. 마사지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강병옥은 카운터에 앉아 노트북으로 그날의 매출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백금미는 네일샵 뒤편 휴게 공간에서 여동생 부부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시 25분. 사우나 정문이 열렸습니다. 백정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의 분위기는 3시간 전과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곧장 카운터로 걸어가서 매형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강병옥은 고개를 들어 처남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손님들이 보고 있으니 안쪽에서 이야기하자고 백정수를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네일샵 뒤편의 작은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은 좁았어요. 책상 하나, 의자 2개, 서류 캐비닛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형광등이 천장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병옥은 의자에 앉아 처남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차분히 이야기하자고 했죠. 백정수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총알은 강병옥의 머리를 관통했고 그는 의자에 앉은 채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총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네일샵에 있던 백금미가 뛰어왔습니다. 금숙 부부도 함께였죠. 백금미가 사무실 문을 벌컥 열었고 고개를 떨군 채 의자에 앉아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총을 든 동생을 바라본 순간 백금미가 쓰러졌습니다. 총알은 그녀의 머리에 박혔습니다. 곧이어 뒤를 따라 들어온 백금숙의 몸통에 총알이 박혔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네 번째 총성이 울리고 백금숙의 남편 김태열이 복부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복도로 뛰쳐나갔어요. 피가 바닥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사우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출구를 향해 달렸고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 바닥에 엎드려 휴대전화를 꺼내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태열은 마사지실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기어갔습니다. 그곳에 있던 손님이 그를 발견했고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상처에 눌렀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죠. 그날따라 구급차가 도착하는 데에는 30분이나 걸렸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도착하기 전에 숨을 거두었어요. 경찰이 사우나에 진입했을 때 사무실 안에는 4구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강병옥, 백금미, 백금숙, 그리고 백정수. 백정수의 마지막 선택은 23년 전과 같이 자신에게 방아쇠를 당긴 거였죠. 그렇게 그날 일가족 5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형사들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모든 총상은 가까운 거리에서 정밀하게 조준된 것이었죠. 이것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었어요.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백정수는 그날 오후 5시에 다녀간 후 3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결심을 마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수정사우나 일가족 살인 사건은 애틀랜타 한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건이 보도된 후 과거 1989년 루이지애나 메타리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도 다시 주목받았어요. 백정수가 3사람을 죽이고도 무죄를 받았던 그 사건 말이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뉴올리언스 한인 사회는 당시 자신들이 공연한 행동을 한 것 같다고 후회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만약 그때 백정수가 정상적인 재판을 받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없었을 거라며 씁쓸해했죠. 당시 한인 사회는 그를 감싸주었습니다. 탄원서를 썼고 증언을 했고 결국 무죄를 만들어냈어요. 80년대에 미국에 도착한 한국인들은 서로 도와야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 무조건 한국인을 도왔다고 합니다. 같은 고국 사람이기에 산 사람은 살려야 한다고 믿었기에 정의보다 동포애를 선택한 거죠. 그러나 그 선택은 더 큰 괴물을 만들어냈어요. 법의 무서움을 모르게 된 백정수는 더욱 폭력적으로 변했고 결국 23년 후 다시 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구해주었던 가족을 향해서였죠. 물론 가족에 대한 살해 협박과 반복된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도 했고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가족 간의 문제라고 치부했죠. 정신 감정도 치료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끝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었으니까요. 또 다른 한인 사회의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인생 스토리였습니다.